2026년 3월 첫째 주 일본 경제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이 동쪽의 섬나라가 지금 거대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좁고도 치명적인 바닷길이 봉쇄되면서 일본을 지탱하던 핏줄이 끊겼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의 선박들은 꼼짝없이 멈춰섰고 멀리 페르시아만에 갇힌 거대한 유조선 내척은 망망대해의 유령선처럼 표류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원유가 실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면 일본 국내 총생산 GDP가 무려 3%나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는 단 하루 만에 4%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대한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차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라는 이름의 재앙을 뼈저리게 겪었던 나라입니다.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 피눈물 흘리며 배웠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왔다고 그렇게 자랑해왔습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며 온갖 대안을 시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원유의 무려 96%를 중동에 의존하며 50년 전과 똑같은 치명적인 함정에 다시 빠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 뉴스에서는 감히 말해줄 수 없었던 잔혹한 진실을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4시, 테란의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에 장막을 찍고 날아든 12대의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단단한 지하 벙커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는 폭발음이 사막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60대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향해 쉴 새 없이 미사일을 퍼부으며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서사적 분노였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름하여 참수작전.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 7명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이란군 1300명이 폭격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상공에는 이란제 무인 드론들이 그림자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교한 방공망이 격추에 나섰지만 드론의 잔해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근처 호텔 외벽에 떨어져 작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불길이 치솟는 충격적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도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건물 지붕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중동의 심장부인 카타르 상공에서는 이란 폭격기가 거대한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돌진했지만 카타르 군의 기지로 간신히 격추되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벌어진 피할 수 없는 교전으로 미군 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이란은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냥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에 무전으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어떤 배도 이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즉시 격침시킬 것이다. 이란 해군은 해협 입구에 거대한 기뢰를 뿌렸습니다. 지뢰처럼 폭발할 수 있는 바닷속의 위험물들이었죠. 고속정 50척이 빠르게 배치되었고 해안선에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문을 굳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놓인 폭 33km짜리 좁은 바닷길입니다. 마치 병목처럼 생긴 이 좁은 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무려 2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땅속에서 뽑아올린 검은 황금, 즉 원유가 전부 이 바닷길을 거쳐야만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불과 10km인데 놀랍게도 그마저 전부 이란의 영해입니다. 이란이 이곳에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중동에서 쏟아져 나오는 석유는 단 한 방울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2부 잃어버린 에너지 독립의 꿈. 우리는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왜 1973년 오일 쇼크라는 이름의 재앙을 뼈저리게 겪었으면서도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들었을까? 뉴스에서는 감히 말해줄 수 없었던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했을 때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유소마다 끝없이 늘어선 자동차들의 행렬, 사재기가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계란 한 알이 평소의 3배 가격에 팔려나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들은 석유가 없어 가동을 멈췄고 밤거리에 넌사이는 하나둘씩 꺼져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섬나라 일본에게 석유는 생명줄 그 자체였고 그 생명줄이 중동의 소나기에 달려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일본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리라 그들은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해답은 바로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이 만들어내는 증기의 힘으로 거대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이 기술은 당시 인류가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검은 황금의 변덕에 목줄 잡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꿈. 일본은 이 꿈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며 일본 열도 곳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국가적 수건 사업처럼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원자로들은 일본의 산업을 다시 한번 지피고 국민들의 삶을 밝힐 새로운 불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도시를 밝히며 뜨거운 물로 난방을 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책임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일본은 무려 53개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에 이릅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며 한때 중동 석유의 90% 이상 의존했던 전력 생산의 취약성을 보란듯이 극복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거대한 재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부 해역에서 규모 9.0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은 종잇장처럼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쓰나미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마을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부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발전소의 비상발전기는 모두 침수되었고 전기가 끊기자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은 것처럼 거대한 원자로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통제불능의 해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수소 폭발이 연달아 터지며 방사능이 공기를 타고 흐르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단순히 발전소 하나가 파괴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술이 한순간에 전례 없는 재앙을 불러왔다는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안전을 요구하는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전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멈추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에너지 자립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원자로가 멈춰서면서 일본은 전례 없는 에너지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라진 30%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필사적으로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했습니다. 석탄, 그리고 액화천연가스라는 이름의 천연가스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스는 바닷속에서 길어올린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식혀 액체 상태로 만든 뒤 거대한 선박에 실어 운반하는 비싼 연료였습니다. 2010년 천만 톤에 불과했던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량은 사고 이후 1억 톤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바다를 건너 석유와 가스를 사오는 데 쓰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수출액을 압도하는 믿기지 않는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시작된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와 전자제품, 그리고 정밀기계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중동과 다른 산유국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은 치솟았고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싼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마치 끈끈한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에너지 수입선을 다양화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미국 셰일가스를 들여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이 가진 압도적인 공급량과 지리적 이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의 악몽 이후 에너지 자립을 향한 50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일본은 다시 한번 중동의 검은 황금에 그리고 그 운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 생명줄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50년 전 오일 쇼크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시작된 기나긴 에너지 방랑의 비극적 종착역에 불과했습니다. 탐욕과 무지의 결과가 아닌 예측 불가능했던 자연재해와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이었던 셈입니다. 일본은 과연 이 검은 그림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잔혹한 교훈을 남길까요? 2026년 어느 봄날 일본 열도는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마치 심장에 칼날이 박힌 듯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쿄 증권가의 트레이더들은 눈앞의 모니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시뻘건 글씨로 연달아 솟구치는 유가 그래프,
몇 초마다 수십 달러씩 폭등하는 검은 황금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의 생명선이 끊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다니는 그야말로 지구의 동맥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 중동의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아시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이 닫힌다는 것은 일본의 에너지 공급망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듯 며칠 사이에 일본 해안으로 향하던 수십 척의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들은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갇힌 거대한 선박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금속 고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일본의 산업을 돌리고 도시를 밝히고 가정의 온기를 지탱하는 생명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일본 전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은 굉음을 멈추고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공장, 첨단 반도체를 조립하는 공장 할 것 없이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마자 그 거대한 심장이 멎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퇴근길을 지탱하던 전철은 멈춰섰고 수많은 버스들은 텅 빈 도로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주유소마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도 연료를 넣지 못하고 절망적인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1973년 오일 쇼크의 악몽이 2026년의 기술 강국 일본을 다시 덮친 듯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잔혹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장은 격분했습니다. 일본의 통화, 엔화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일본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웠고 엔화는 종이장처럼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상한가를 뚫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일본은 그것을 사 올 돈조차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매시간 단위로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본 가정의 식탁에는 온기가 사라졌고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차가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봄, 일본은 그저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꼴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거대한 엔진이었던 이 나라는 이제 스스로 움직일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쿄의 밤을 수놓았던 휘황찬란한 불빛은 절반 이상이 꺼졌고 고층 빌딩 숲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리에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긴 줄이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은 손님이 없는 가게 문을 일찍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은 급격히 늘어났고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는다는 파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 파산 안내문은 비단 작은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거대한 파산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는 듯 했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한 달 전 500엔 하던 우유 한 팩이 이제 1000엔을 훌쩍 넘었고 쌀과 간장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자 평범한 가정은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일본 은행은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엔화 가치의 추락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에 얼음 한 조각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일본의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마치 썰물처럼 일본 시장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막아보려던 정부의 조치는 허공의 삽질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지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전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전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과거의 상처가 차에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사태의 배후를 찾아내 외교적 수단은 물론 비상식적인 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협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일본의 고통에 냉담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둔했고 중국은 대만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며 유럽은 자신들의 에너지 위기 해결에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몰락을 반기는 듯한 은밀한 그림자들까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판의 일부였을까요? 일본 경제가 휘청거릴 때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폭등할 때 특정 세력은 이미 막대한 양의 원유 선물 계약을 미리 사들여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할 때 일본 기업의 자산이 헐값에 매물로 나올 때를 노리던 거대한 자본은 침묵 속에서 사냥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혼돈 속에서 자신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의 에너지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깊어진 수렁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원유와 가스 확보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던 그들의 발은 묶였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글로벌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고금리와 신용 경색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둥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파국의 전조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혼돈의 한가운데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포스러운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심장을 겨냥하고 움직인 결과일까? 검은 바다 위에 떠오른 검은 그림자는 일본에게 단순한 위기를 넘어 정체불명의 적과 싸워야 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과연 그 검은 손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의 정보기관은 마침내 그 검은 손의 윤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융시장의 혼돈 속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불과 몇 주 전, 전 세계 원유 선물 시장에는 비상식적인 규모의 매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라는데 베팅한 거대한 자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급락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또 다른 거물들이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자산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풋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의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투기적 거래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타이밍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치 일본 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는 듯 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심장부, 차트 앞에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트레이더들은 차가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조작된 흐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호가창에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대한 유령 주문들, 소위 스푸핑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그림자 세력이 활가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순간적인 가격 왜곡을 일으켜 작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기관 투자자들의 패닉을 유도했습니다. 공포와 탐욕의 물결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은 매번 가장 큰 이득을 취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먹이사슬의 전쟁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배후를 캐내기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부처의 베테랑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의 바다를 헤치고 전 세계 통신망을 역추적하며 미스터리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비밀 계좌,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추적 불가능한 자금 세탁까지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정보기관은 특정 중동 국가의 거대 국부 펀드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유가 폭등의 최대 수혜자들이 침묵 속에 일본 시장의 붕괴를 관망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의 일부 강경파 세력이 대만을 향한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본의 혼란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림자 속에서는 일본의 핵심 산업 자산을 헐값에 집어삼키려 눈독을 들이는 거대 사모펀드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누가 우리를 팔아넘겼는가 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 자본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먹이사슬의 한 부분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암흑으로 뒤덮이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경제 대국 일본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파국의 심연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은밀하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덮쳤던 혼돈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참혹한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거리에 즐비했던 중소기업들은 속절없이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은 절망 속에서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들보였던 기업들은 헐값의 외국 자본의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핵심 기술과 부동산, 금융자산에 꽂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30년 같은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이 파국의 깊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올려진 환자처럼 일본 경제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핵심 장기들이 도려내지는 잔혹한 과정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노인들의 탄식은 밤마다 도시를 메웠고, 밝은 미래를 꿈꾸던 젊은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길거리의 플래카드에 쓰여 있던 "누가 우리를 팔아넘겼는가?" 라는 비통한 외침은 이제 단순한 질문이 아닌 민족 전체를 관통하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과 파괴의 진흙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의 치열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손의 실체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와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장된 복잡한 자금 세탁의 미로 속에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의 정보기관과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일종의 합작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경제 혼란은 중동 국가들에게 육아폭등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었고, 중국에게는 미국을 견제할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제공했으며,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에게는 막대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먹이사슬 속에서 일본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국가의 경제가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밤낮 없이 애써 벌고 저축한 소중한 자산들, 당신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당신의 은행 예금은 과연 국가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자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군가의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안온했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장입니다. 거대한 자본은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이동하며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그림자 세력들은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주가 그래프 너머에서, 그리고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비극은 단순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섬뜩한 경고이자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거대한 폭풍의 전조인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켜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